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또 하나의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맥스웰 몰츠 박사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먼저 지은이 맥스웰 몰츠 박사는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창안한 외과 의사이자 강연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암스테르담 대학교, 파리 대학교, 로마 대학교 등의 교수로 재직했다. 성형외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의 상담과 수술을 하면서 잠재의식에 깔린 잘못됐거나 검증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어 스스로를 부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은 외모의 교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성공 실천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데 몰두했다. 의학, 생리학, 심리학, 미사일 유도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업가, 운동선수, 세일즈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집약하여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성공 법칙을 완성했다. 맥스웰 몰츠 성공 법칙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몰츠 박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유명 강연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후 수많은 세미나, 워크샵, 방송을 진행하였고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재단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서문입니다. 자기 개발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하나는 읽고 나서 참 좋은 책이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느끼며 인생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책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자기계발서를 만나면 그 책을 만난 날짜와 시간 혹은 책을 추천해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기도 한다. 또 책을 읽기 전 자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독자들이 자기계발서의 고전으로 꼽히는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을 읽으며 경험할 일들이다. 1960년대 처음 출판된 이후 이 책은 전 세계 3,5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사회 각계각층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만나면서 그때껏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자기계발 분야 역시 이 책 덕분에 크게 성장했다. 오늘날 시각화나 정신적 이미지를 응용한 자기계발서는 모두 몰츠 박사의 이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지은이는 맥스웰 몰츠 박사님이신데 책의 해설은 매트 퓨리라고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재단의 대표 전 레슬링 선수라고 하네요. 매트 퓨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거처를 막 옮겼던 1987년 2월에 나는 혼자서 헬스 트레이닝 강좌를 열기로 결심했다. 대학 때 레슬링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댄 게이블과 브루스 밑에서 배운 경험이 있으니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거나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성인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첫발을 내디디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솔직히 따져보면 나는 사업 경험도 없었고
돈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고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패할 것 같았으니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아이오 대학교에 입학해 댄 게이블 밑에서 레슬링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지만 소속된 체급에서 1인자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늘 2인자였다. 각종 대회와 토너먼트, 팀 대항 경기에 나가 대다수의 시합에서 이겼지만 우승의 왕자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친 뒤 펜실베니아의 에든버러 대학교로 이적해 대학 대표팀 선수가 됐다. 대학 3학년 때 나는 39승으로 학기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인 디비전2에서 우승을 했다. 이후 디비전2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하고 상위 경기인 디비전1 토너먼트에서도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 아주 저조한 성적이었다. 그 후 한동안은 잔뜩 위축되어 지내다가 4학년이 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만회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4학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량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우승에는 한참 못 미쳤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졸업 후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대학 시절 느꼈던 것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운명적인 사건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한동안 나는 고객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고 1987년 5월 초순에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 잭이라는 57세의 성공한 기업 경영자가 트레이닝 레슨을 10위에 신청해서 그분의 레슨을 하고 있었다. 그분은 레슨 때마다 내 사무실 책장에 꽂힌 책에 눈길을 주고는 하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다. 5번째 레슨날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중간에 잠시 숨을 돌리던 중 그분이 내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매트, 자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읽어본 적 있나? 아니요, 좋은 책인가 봐요. 뭐랄까,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같은 책이야. 꼭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 10분 동안 성공과 자아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그린 자신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성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각자의 미래는 무의식 속 정신적인 청사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삶의 일부라고 믿는 영역에 영향을 준다네.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우선 자아 이미지부터 넓혀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확실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네.
나는 레슨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차를 몰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점인 부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맥스웰 몰츠 성공 법칙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읽기 시작했다. 초판 서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썼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려면 그 정보에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책에서 몰츠 박사는 자신이 소개한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최소한 21일 동안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당부했다. 21일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연구로 밝혀져 있다. 또한 그는 기술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효력 있는가를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일렀다. 그러면서 몸소 실천하고 결과를 직접 판단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곧 내가 왜 실패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나의 형편없는 자아 이미지가 어떻게 내 일을 저지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 이유는 실망, 상실, 차질,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겼기 때문이었다. 더러운 걸음으로 얼굴을 문지르듯 나쁜 기억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꼈던 것이다. 사실은 깨끗한 물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냈던 기억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았어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었다. 그래, 나는 아이오 대학교에 진학해서 댄 게이블 코치님 밑에서 레슬링을 배우겠다는 꿈을 이룬 그런 아이야. 나는 에든버러 대학교로 이적해서 선수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했어. 나는 한 학기 우승한 적도 있잖아. 나는 운동선수가 대다수가 성취하기 어려운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모든 대회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기에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목표를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자아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때 배운 자기 체면이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최고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가르침은 금시초문이었다.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의 느낌은 고사하고 원하는 것을 그리는 법조차도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실패한 기분을 뼛속까지 간직한 채로 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목표가 있었고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게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세계대회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었고 그저 딱 한 번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것이 다였으니 말이다. 그때부터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 푹 빠져 살았다. 책을 읽으며 날마다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실천했다.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다. 나는 몰츠 박사가 정신의 영화관이라고 이름 붙인 상상력 훈련도 했다.
눈을 감고 마치 머릿속에 상연되는 영화를 보듯 가장 좋았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우승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같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짚었다. 최고의 순간을 재현하고 생생히 느낀 뒤에는 스위치를 켜듯 필요할 때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행복했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러자 미래의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도 현재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또 과거에 그랬듯이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뒤로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행복했고 성공한 기분이 들었다. 승자가 된 듯 했다. 기분이 묘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체 어떻게 지금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걸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먼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패한 경험들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경험과 사건들에 대해 영원히 속상해야 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책을 수동적으로 읽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석하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지식으로 따지려고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진실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실천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만으로 진실을 확인하거나 느낄 수 없다. 1987년 5월의 영광스러운 경험 이후 나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내가 기억하는 성취, 업적, 성공 사례만 해도 상당하다. 단기적으로는 헬스 트레이닝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1997년에는 34세의 나이로 쿵푸의 본고장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쿵푸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다.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룬 성과였다. 그 뒤로는 책을 쓰고 피트니스와 무술 프로그램에 대해 책을 만들어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알렸다. 2003년에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재단 대표로 있던 내 친구 데인 케네디로부터 재단의 웹사이트 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재단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재단을 인수했고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술과 원칙을 적용해 그룹 및 개인 코칭을 해오고 있다. 내가 지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통해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성공을 이루었다고 증언했다. 기업가, 의사, 영업사원, 운동선수, 변호사, 감독, 교사, 음악가, 작가, 그 외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수많은 이들이 몰츠 박사가 설명했던 내용을 실천했다. 그들은 사이버네틱스를 알게 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훌륭하게 만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될 많은 비밀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하루하루는 물론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바를 달성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하면 사이버네틱스의 약속이 이미 지켜진 것이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저서
이제는 또렷이 볼 수 있다 해서 사이코사이버네틱스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라는 말을 즐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 이번 개정판에서도 몰츠 박사가 처음에 썼던 글 대부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울림은 여전히 태양처럼 우리를 비출 것이다. 개정판에서 수정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이 시대 독자들이 이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만 수정을 가했다. 몰츠 박사의 대작에 내가 힘을 보탠 부분은 이 서문과 맺은말 그리고 본문 중간중간에 자아 이미지 개선에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과 설명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에만 덧붙인 정도다. 성공의 법칙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길 바란다. 자아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는 개념의 발견으로 심리학과 창조성을 다루는 영역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자아 이미지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그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었다. 흥미롭게도 그 이유는 자아 이미지 심리학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내 동료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엿볼 수가 있다.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망설여진다네. 특히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건 더욱더 말이야. 환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공격을 한꺼번에 받게 될 테니 말일세. 나 역시 그와 비슷하게 꺼림직한 느낌이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쓴다면 동료 의사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접근으로 받아들일 게 거의 확실했다. 우선 성형외과 의사가 심리학에 관한 책을 쓰는 것부터가 통상적인 관례에 어긋난다. 두 번째로 심리학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영역, 즉 엄격하고 폐쇄적인 심리학 이론에서 벗어나 물리학, 해부학,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체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전통에서 벗어난 기이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터였다. 그럼에도 나는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라면 심리학자의 자질이 있든 없든 모두 일종의 심리학자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본다. 환자의 외모를 바꾸는 시술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바꿔놓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이미지가 바뀌면 성격과 행동, 때로는 재능과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일에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환자들과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임 있는 의사라면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도 없이 환자의 얼굴과 몸, 이곳저곳을 시술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바꾸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환자의 내면에 관해서도 전문성을 갖출 책임이 있다. 나는 이전 책 새 얼굴 새 미래에서 특히 얼굴 성형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 책에는 얼굴이 바뀌면서 갑자기 성격까지 극적으로 바뀐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내가 이룬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드 경이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환자들 중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얼굴이 두드러지게 초하거나 외모에 기괴한 특징이 있었던 것을 고친 사람들은 수술을 받은 뒤 대부분 즉각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듯 실패감을 느끼고 실제로 실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는 외적인 이미지 재건이 내면의 품성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변화 말고도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 그 요인은 역시 보통은 성형수술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요인까지 재건되면 사람 자체가 변화하지만 재건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특성이 크게 달라졌더라도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사례를 보면 마치 성격 그 자체에 얼굴이 있는 것처럼 비육체적인 성격의 얼굴이 성격 변화의 진정한 열쇠가 되지 못하는 듯 했다. 성격의 얼굴이 상처 있거나 왜곡되거나 추하거나 열등한 채로 남아 있으면 외모가 변했더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반면 성격의 얼굴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과거의 감정적 상처가 제거되고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개인의 정신적, 영적 개념인 자아 이미지와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요인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나는 국경을 넘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다. 오래전 성형외과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당시 독일은 성형의술에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국경을 넘어 독일로 건너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경계를 넘어야 했다. 다만 이때 넘어야 했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심리학 분야에서도 자아 이미지의 개념과 자아 이미지가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자아 이미지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성격을 만들고 자아 이미지가 바뀔 때 인간의 신경 체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심리학의 해답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된다라는 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의 답을 심리학이 아닌 사이버네틱스에서 찾았다. 사이버네틱스는 목적론을 어엿한 과학으로 복구시킨 접근 방식이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신생 분야가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기계 시스템의 목적 지향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다소 신기했다. 사이버네틱스는 기계의 목적 있는 행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내세우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을 집어들 수 있는가와 같은 단순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의도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치 외계와 다른 행성에 관한 고찰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집 뒷마당에 무엇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답이 있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의 도입으로 심리학의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런 큰 발전이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활동에서 나왔다는 건 사실 놀라울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과학의 모든 중대한 발견은 다른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흔히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해당 학문으로 규정된 범위 내의 지식을 가장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실상 모든 새로운 지식은 밖에서, 즉 내부 전문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 예를 들면 파스텔르는 의학 박사가 아니었다. 라이트 형제는 항공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전거 정비공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엄밀히 따지면 물리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였지만 그가 제시한 수학적 발견은 물리학의 모든 지론을 완전히 뒤엎었다. 마리 퀴리는 의학 박사가 아니라 물리학자였지만 의학에 큰 공헌을 했다. 이 책은 사이버네틱스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각자 중요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은 정신 자동 유도 시스템, 즉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아 이미지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의 열쇠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성격과 행동이 바뀐다. 그런데 이뿐 아니다. 자아 이미지는 개인적인 성취에 한계를 그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한다. 즉, 자아 이미지를 확장하면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셈이 된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불어넣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개인 심리학, 심신의학, 산업심리학 분야에는 성공형 성격, 실패형 성격, 행복해지기 쉬운 성격, 불행해지기 쉬운 성격, 건강을 지키기 쉬운 성격, 병에 걸리기 쉬운 성격 같은 유형이 존재한다는 반박하기 힘든 임상 증거가 있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은 이런 부분을 비롯해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측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왜 긍정적인 사고가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그 사람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자아 이미지와 불일치할 경우 자아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 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목표 성취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와 신경체계는 각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 의미 있게 작용한다. 즉, 기능적 측면에서 뇌와 신경체계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뇌와 신경체계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구조가 이는 메커니즘 작동 주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공의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일종의 내재적인 자동 유도 시스템이다. 기계와 기계적 원리의 연구에서 시작한 사이버네틱스가 창조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인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에까지 작용한다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연구에서 출발한 심리학이 결국에는 정신적 측면을 거의 배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인간도 기계도 모두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주의자들은 그 둘을 혼동해서 생각은 단순히 전자의 이동일 뿐이고 의식은 화학작용에 불과하다며 의지와 목적을 근거 없는 믿음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기계의 연구에서 시작한 사이버네틱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이 기계라고 설명하지 않고 인간에게 기계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기능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기계적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네. 그러니까 인간 정신 안에도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계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 안에도 자동적 오토매틱으로 그것이 아마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기계적 구조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마음의 법칙과 성공의 법칙에 잘 이용해서 자동 유도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 몰출 박사가 말하는 사이버네틱스의 원리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미지는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경험에 의해 좋든 싫든 바뀐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창조적인 경험에서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자아 이미지는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직접 경험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리적으로 되는 어른으로 자라난다. 현재의 자신감과 태도는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결과이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은 오늘날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법들 간의 격차를 메우고 그 방법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상담, 임상심리, 정신분석, 자기 암시의 공통 분모가 되고 있다. 그 모두가 창조적인 경험을 활용해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만든다. 이론이 어찌 되었던 간에 바로 이것이 분석학의 치료 절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일이다. 현실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분석가는 환자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내더라도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으며 충격을 받지도 않는다. 환자는 난생 처음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가치와 존엄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최신 실험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분야에서도 또한 하나의 발견이 나오면서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직접적이고
통제된 방법으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세계의 경험은 어렵고 가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키보다 깊은 물속에 사람을 빠뜨리면 그 경험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육군은 가혹한 훈련으로 많은 소년들을 남자로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군대 경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경증을 앓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는 말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회자된 말이다. 우리는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의 기억은 각자의 저장된 정보가 되어 현재의 과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하지만 여태껏 실패만 경험했다면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경험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경험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일종의 실험실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통제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아감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실험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모두 인간의 신경계가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한 경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했다.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경험이 다트를 던지거나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 것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 통계 실험 사례를 다룬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치과에 가는 두려움 극복하기, 사회적인 태도 개발하기, 자신감 키우기,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체스 실력 키우기 등 경험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사실상 모든 상황에 대해 이 기술을 활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실제적인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또 저명한 심리학자 두 사람이 수행했던 놀라운 실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 실험에서 신경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병을 치유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꼽을 만한 것은 만성적인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함으로써 삶을 즐기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썼다.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려면 그 정보에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보 습득 그 자체가 수동적이다. 하지만 경험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신경계와 중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새로운 기억 심상과 신경 패턴이 뇌 회백질에 기록이 된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독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만드는 데 맞춰졌다. 내가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내 의도에 맞게 소개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대신 상상력과 기억력을 활용해서 독자들이 각자의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유도했다. 그 외에도 독자 여러분이 시도하거나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본문
곳곳에 있다. 어렵지 않게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연습인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습 과제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책에 나온 자아 이미지 변화 기법들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 지레 낙심하지 말고 최소한 21일 동안 판단을 보류하고 묵묵히 실천해 나가라. 우리의 정신적 이미지에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21일은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성형수술에서 환자가 수술 후 새로 바뀐 얼굴에 적응하는데도 대략 21일 정도가 걸린다. 또 팔이나 다리를 절단했을 경우에도 환각지가 약 21일 동안 유지가 된다. 이사 후에 새 집에서도 최소 3주를 살아야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과거의 정신적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로 굳어지는데 약 21일이 필요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은 영역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비판적인 잣대를 적어도 3주 동안은 보류하겠다고 동의해야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꾸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며 얼마나 진전했는지 자꾸 확인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개념의 정당성을 이치적으로 따지거나 효과가 과연 있을지 마음속으로 논쟁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설령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더라도 하기로 정한 연습은 꼭 실천한다. 그런 행동이 어쩐지 위선적으로 느껴지거나 새로운 자아 이미지가 다소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더라도 스스로 역할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조건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지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그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방식으로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확인하는 길은 그저 실제로 해보고 직접 판단하는 방법뿐이다. 내가 21일 동안 분석적인 논쟁을 보류하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이 방법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정당한 기회를 독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절한 자아 이미지 형성은 평생 꾸준히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그런 발전 과정을 단 3주 만에 완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3주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단기간의 발전은 때로는 상당히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책에 성공과 성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단어를 구분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명성의 상징이 아니라 창조적인 성취와 관련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명성을 얻기 위해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증표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신경증, 좌절, 불행이 뒤따른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만족과 성취감,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유명한 웹스터 사전을 편찬한 노아 웹스터는 성공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만족스럽게 성취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열망, 재능에 기인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성공과 행복을 부른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원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작용해서 더 큰 성공과 더 큰 행복을 낳게 되는 것이다. 맥스웰 몰츠. 네, 이렇게 제법 긴 머릿말과 서문 함께 했는데요. 시작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